네, 안녕하십니까. 회한사도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법과 정치 리딩에 대해서 이제 제가 리딩을 할 건데요. 분량이 이제 연습장 책으로 이제 한 2권 정도인데 뭐 읽으면은 뭐 한 시간 정도 걸릴까요? 뭐 그 안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최대한 좀 빨리 읽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읽는 걸 들으면서 또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과 또 함께 이런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리딩 이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법과 죄형 법정주의 1. 범죄와 형벌 1. 범죄. 국가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금지시켜야 하는 법률로 정해진 행동을 말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 가운데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범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국가의 힘,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금지시켜야겠다고 사람들은 결정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 중에서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인 인간의 활동을 뜻합니다.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법익이라고 합니다. 법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도 곧 범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동원되는 공권력을 형벌이라고 합니다.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은 국민의 대표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의회에서 규정한 법률의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범죄의 형벌을 정하고 있는 법률을 형법이라고 하죠. 범죄는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금지시켜야 하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범죄에 대한 규정은 의회에서 결정된 법률의 형식으로 존재하고 모든 국민들이 범죄와 형벌에 대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2. 형법의 기능 1. 형법은 일반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보호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어떤 사람이 동기를 가지고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범죄에 대해 형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국가가 알려 이를 미리 안다면 범죄를 쉽게 저지르지 못할 것이고 국민은 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형법은 일반 국민이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남용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보장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형벌의 효과 1. 형벌은 범죄자를 응징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2.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그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되면 형벌이 무서워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벌은 죗값을 치른다는 의미도 있지만 범죄자가 일반 국민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제4회화의 목적도 있다는 측면에서 교화하는 효과를 지닙니다. 이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와 중요성 1.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와 목적 1. 죄형 법정주의는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와 형벌의 내용이 미리 법전에 명시적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를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라는 글로 표현하기도 하죠.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법률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이는 국가가 갖고 있는 형벌권의 확장을 막고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원리입니다. 입법권과 법관이 함부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이죠. 또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범죄라고 하더라도 범죄자도 천부 인권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형벌이 아닌 다른 형벌을 부과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것이죠. 범죄자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들이 죄형 법정주의의 존재
이유입니다. 죄형 법정주의의 중요성, 행동의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형사상 대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형벌권은 국가가 가진 힘 가운데 가장 강력한 권력입니다. 국가의 형벌 작용 하나가 한 개인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와 형벌에 대한 내용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은 행동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죄형 법정주의는 국민들이 행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죄형 법정주의를 형사상 대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의 죄형 법정주의는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죄형 법정주의는 이를 뛰어넘어서 법률에 규정된 내용까지도 정의로워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 1.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성문 법률주의. 1.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은 법관이 적용할 수 있는 형벌에 관한 법은 오직 성문의 법률뿐이라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문의 법률 이란 헌법에 의해 입법기관으로 인정된 의회가 제정한 법규범을 말하죠. 이러한 성문의 법률에 의해서만 형벌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관습이나 불문법은 형법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것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는 것인 만큼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 소급 입법 금지,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은 미리 범죄로 정해놓지 않은 미리 범죄로 정해놓지 않은 것은 사후에 법률을 재개정하여 범죄로 정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형벌 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죠. 이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안정성이란 사람들이 법의 권위를 믿고 안심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3. 명확성의 원칙. 어떤 행위가 형법에 의해 금지되고 처벌되는 범죄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형벌이 어떠한지 명확하게 정해놓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관들은 대체 어느 정도의 형벌을 부과해야 할지 매우 난감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법관 개개인이 갖는 생각 차이에 따라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다른 처벌을 낼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위협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규정은 물론 형벌의 방법 및 기간 등도 반드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4. 적정성의 원칙. 형벌 법규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부정한 것을 배제하여 정당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거 잘못 쓴 것 같네요. 범 같습니다.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 자체가 적정해야 하고 범죄와 형벌 간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죠. 우선 형벌 법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의 이념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해야 하죠. 나아가 처벌을 할 때에도 범죄와 형벌 간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형벌 법규의 처벌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되어 있지 않은 행위라면 아무리 그 행위가 범죄와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더라도 유추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유추 해석은 형법에서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형법을 해석할 때에는 법조항의 문장과 표현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판단을 하는 판사 등도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유추 해석이 허용된다면 형법상 범죄로 명시되지 않은 행위마저도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국가가 갖는 형벌권의 남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단 예외적으로 범죄자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은 허용합니다. 이러한 유추 해석을 허용하는 이유는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형법은 범죄를 규정하고 그에 따라 형벌을 가하는 법입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죠. 이러한 형법은 그 작용을 약하게 함으로써 권리를 침해받는 국민을 최소화하려는 측면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범죄의 성립 요건, 구성 요건 해당성 1회 기준, 첫 번째 기준, 1회 기준. 행위의 주체는 살인자의 경우에는 범죄 행위의 주체는 사람으로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만 살인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2번 2회 기준, 두 번째 기준. 행위의 객체. 살인죄의 경우 범죄 행위의 객체는 사람으로 범죄의 대상이 사람일 때에만 범죄의 주체,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살인죄의 행위 객체가 사람이라고 해도 그 대상에 따라 형벌의 형량이 달라집니다. 대상이 영아일 경우에는 영아살해죄, 형법 제251조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죠. 대상이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 조부모 등 자신보다 윗세대 조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직계 존속이었다면 살인 주체에게 존속 살해죄, 형법 제250조 2항이 적용되죠. 존속 살해죄는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량이 가해지는데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죠. 3. 보호법익. 똑같은 살인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보호법익이 무엇이냐에 따라 범죄와 형량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회 공동체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그것을 규제함으로써 얻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범죄를 예방하고 금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인 이익을 보호법익이라고 합니다. 4회 기준, 네 번째 기준, 행위입니다. 행위.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권총을 발사했으면은 죽죠. 그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인데 살인죄면은 형법 제250조고 이 두 번째는 다치기만 하고 사망하지 않고 불사망 그리고 상해죄. 총을 발사했는데 죽진 않고 다치기만 하면은 상해죄가 되죠. 상해죄 형법 제257조 상해죄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권총을 발사해서 그 사람을 죽였다면 촉탁에 의한 살인 형법 제252조 1항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대상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여 권총 발사를 한 경우 그러면 승낙에 의한 살인이 적용되는 것이죠. 이거는 승낙에 의한 살인은 형법 제252조 2항입니다. 다섯 번째, 인과관계. 똑같은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권총 발사를 했는데 죽었고 그 후에 다시 다른 사람이 권총 발사를 해서 발사만 한 게 돼버리면은 그 전에 쏜 총에 먼저 사망한 거기 때문에 그 후에 사람은 살인 미수죄가 됩니다. 살인 미수가 됩니다. 그러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그 첫 번째 1회째, 그러니까 첫 번째 먼저 쏜 사람의 총탄에 맞아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2회째, 두 번째 쏜 사람은 살인 미수가 성립됩니다. 두 번째 위법성, 법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만
범죄 행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성 요건에 해당되고 위법성도 있지만 특정한 이유로 인해서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위법성 조각이라고 하죠. 예로서 사형 집행관이 있는데 그는 이제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죄인을 살해하는 거죠. 죄인 살해. 그러면 구성 요건 해당이 되죠. 구성 요건 해당되는데 또 위법성도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형 집행관이 있는데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죄인을 살해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성 요건에도 해당되고 위법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업무에 따라 행위했다면 특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해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법성 조각이라고 하죠. 위법성 조각. 위법성 조각 사유는 1. 정당방위가 있습니다. 정당방위. 어떤 행위가 자기나 타인에 대한 어떤 외부의 위법한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는 방어 행위라면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방위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서 지나쳤을 때는 과잉 방위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 방위는 위해를 가한 자에게만 행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긴급 피난이죠. 긴급 피난. 어떤 행위가 자기나 타인에 대한 현재의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라면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 방위와 다른 점은 정당 방위가 위법한 위해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긴급 피난은 그 긴급한 상황이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 한편 정당 방위는 위급한 상황의 원인을 향해서 하지만 이와 달리 긴급 피난은 위급한 상황의 원인을 향해 피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3회 세 번째는 정당 행위로 이는 형법 제2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떤 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사회의 일반적인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면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을 말합니다. 4회 세 번째는 자구행위로 자구행위 이는 형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구행위는 어떤 행위가 스스로를 구제하는 행위일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어떤 분쟁이 생길 때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해결해야지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힘이 센 사람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는 등의 일정한 상황 하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구제하는 것, 자력 구제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회 다섯 번째는 피해자의 어떤 승낙으로 이는 형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신의 법익을 침해해도 된다고 허락했을 경우에 이루어진 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을 말합니다. 3. 책임성.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책임성으로 이는 어떤 행위를 한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이 있어야만 그 행위가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책임성 조각이 있는데 이는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과 책임성에도 해당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책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형법에 따르면 행위자가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자, 심신상실자이거나 강요에 의해 행해진 행위일 경우 그 행위의 책임성을 조각합니다. 이 경우들이 책임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책임 능력이란 말 그대로 어떤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가 한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범죄의 여러 형태. 첫 번째, 과실.
실수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를 법에서는 과실이라고 합니다. 미수범, 범죄자가 의도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즉 시도는 했지만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기수범, 범죄자가 의도한 대로 완전히 범죄가 성립된다면 이를 이제 기수범이라고 합니다. 미수범은 범죄가 끝까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수범보다 가벼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럿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여럿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첫 번째 정범, 그 행위를 주도한 사람, 두 번째 공범, 정범을 도와준 사람, 세 번째 교사,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것, 네 번째 방조,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때 그 일을 도와주는 것, 다섯 번째 공동정범, 여러 명이 범죄를 함께 정범인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모두를 정범으로 보아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형벌과 보안 처분. 국가는 범죄자들에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제재를 가합니다. 1. 형벌의 의미와 목적. 형벌은 범죄인으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가하는 제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형벌은 기본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응징의 성격을 갖고 있죠. 또 범죄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교화의 목적도 있습니다. 형벌의 종류 1. 생명형.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즉 사형은 법정 최고형, 즉 다양한 형벌 중에서 또 최고의 형벌로 목숨을 앗아가는 무시무시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자유형. 범죄자의 신체적인 자유를 제재하는 형벌입니다. 범죄자를 일정한 공간에 가두어 놓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벌인 것이죠. 거기에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징역이 있는데 범죄자를 일정한 기간 1개월 이상 동안 교도소 내에 가두고 구금 기간 동안 노역을 부과하는 형벌입니다. 두 번째, 금고. 징역과 마찬가지로 범죄자를 일정한 기간 1개월 이상 동안 교도소 내에 가두지만 구금 기간 동안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하죠. 이러한 금고는 주로 정치범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신체를 제한할 때 선고되는 형벌입니다. 세 번째, 구류. 징역 금고와 달리 1일 이상 30일 미만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등의 어떤 수용시설에 범죄자를 구금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구류는 금고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에게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죠. 세 번째는 명예형. 명예형은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자격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일정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형벌을 말합니다. 첫 번째,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자격 상실. 법원으로부터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 효력으로 인해 일정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형벌입니다. 자격 상실로 인해 상실되는 자격은 주로 공법상의 자격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법을 함부로 어기는 사람을 우리나라의 주요한 공직에 두면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겠죠. 두 번째, 자격 정지. 위와 같은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형벌을 말합니다. 네 번째, 재산형. 범죄자의 재산에 대해 가해지는 형벌입니다. 벌금 5만원 이상의 금전을 부과하는 형벌이고요. 두 번째,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의 금전을 부과하는 형벌입니다. 세 번째, 몰수. 범죄자의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범죄 행위에 관련되었거나 범죄 행위의 대가로 획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형벌입니다. 보안 처분. 범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을 막기 위하여 행하는 개선 교육이거나 보호, 그 밖의 처분을 말합니다. 범죄자가 과거에 행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내리는 것이 목적인 형벌과 달리 보안 처분은 범죄자가 미래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치료 감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들 중에서 심신장애인 또는 마약류, 알코올, 그 밖에 약물 중독자들을 치료 감호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호 처분을 말합니다. 보호 관찰. 두 번째, 죄가 인정되거나 보호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대해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구금하지 않고 일정한 의무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허용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마약사범, 가정폭력사범, 성폭력 사범 등에게 주로 부과되는 명령이죠. 한편 소년법의 보호 처분에는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처분 등이 있는데 이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에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소년원에서 생활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사회로부터 낙인을 찍히지 않고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일종의 정책적 배려인 셈이죠. 저 이제 회한사도의 생각은 국가의 이걸 다 읽어보고 이제 저 회한사도의 생각은 국가의 강력한 권력인 형벌권이 한 개인의 막강한 또는 절대적인 힘보다 강하여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의 판단보다 국가라는 단체의 모든 법관이 균등하게 법전에 명시된 죄목에 의하여서만 처벌된다니 이만큼 선진적이고 공평한 건 없다 하겠습니다. 인간의 섬뜩하리만큼 무서운 그 악함을 인간 선의 의지인 법으로 제어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다른 이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신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멋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또 일원으로서 멋있고 살기 좋은 그리고 너무나도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동참하도록 합시다. 나부터 시작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나부터 시작한다면 인류 역사상 최강, 최고, 최선의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모두 다 파이팅 합시다. 회한사도. 네, 이제 법과 정치 이제 리딩을 다 마쳤는데요. 네,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리딩하니까 또 기분도 좋고 또 이렇게 뭐 어떤 저의 생각을 또 이렇게 뭐 표현해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 또 이제 또 어떤 좋은 주제와 어떤 이야기거리로 여러분들과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